안녕하세요. 성안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가야 산 독서당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교과서 학습활동과 부교재 문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119페이지를 펴주도록 하세요. 교과서 119페이지 학습활동 1번부터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가야 산 독서당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작품에서 흐르는 물, 유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했어요. 네, 이거는 저번 시간에 필기도 이미 해줬지만 한 번 더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렇죠. 시적 화자가 물이 일단 시적 화자를 감싸고 있으면서 커다란 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내면서 미친 듯이 내뿜고 봉우리의 소리가 울리고 있으니까 사람 말소리도 안 들리게 하죠. 즉 사람 말소리, 속세로부터 떨어지고 단절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시적 화자가 속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죠. 시적 화자가 속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물을 자신의 주위에 둘러서 속세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적 화자를 완전히 두르고 있다는 점에서 속세와 멀어지도록 두르고 있다는, 감싸 안고 있다는 점에서 세속과 단절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더 잘 보여주죠. 세속과 단절하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네, 여기서 흐르는 물이 속세와 그리고 시적 화자를 지금 단절시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속세와 멀어지고자 하는 그런 주제의식은 앞에서 배웠던 다른 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야 산 독서당과 비슷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배웠던 시는 뭘까요? 네, 바로 어부사시사입니다. 윤선도가 지었던 어부사시사이죠. 거기서도 인간 세계가 멀어질수록 좋다라고 하면서 강촌에 파묻혀 살고 싶은, 자연 속에 은거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이 특히 시험을 대비할 때는 여태까지 배웠던 작품들 중에서 공통점이 무엇인지, 또 비슷한 작품이 있었다면 그 작품들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다음의 글을 참고하여 시적 화자는 어떤 심정일지 추측해보자. 자, 맞더니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이렇게 퍼온 그런 글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최치원은 중국에 유학하여 얻은 바가 많았다고 생각하였으며 고국에 돌아와 장차 자신의 포부를 펴려하였다. 그러나 의심과 시기가 많은 말세여서, 말세라는 건 세상이 끝나가는 시기, 그때는 통일신라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였죠. 말세여서 용납되지 못하였다. 네, 나라가 망하려니까 아주 간신배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의심과 시기가 많은 소인배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외직에 나가, 외직은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관리직과 좀 반대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 관리들은 중앙에서 일하고 싶지 시골 내려가서 살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외직으로 이제 나중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 쪽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외직에 나가 대상군의 태수가 되었다. 최치원은 당나라의 관리로 있을 때부터 고국에 돌아와서까지 항상 난세를 만나, 어려운 세상을 만나, 그러니까 뭔가 당나라에 있을 때는 반란이 이렇게 일어나는 어려운 시기였고요. 또 신라로 돌아왔더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와중에서 아주 국가가 또 혼란한 시기였죠. 항상 난세, 어려운 시기를 만나 처신하기가 어려웠고 곧잘 비난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워낙 꼿꼿하고 심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많은 모함을 받았죠. 스스로 불우함을 한탄하고 다시는 벼슬길에 오르지 않기로 하였다. 네, 그러니까 벼슬길에 올라갔다가 괜히 공격받으면서 마음의 상처만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는 산림과 강해를 소유하며 자유롭게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연 속을 돌아다니면서 누리고 또 거기에서 시를 짓고 이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네, 종이 치네. 여러분이 없어도 학교는 종이 계속 치고 있답니다. 누대와 정자를 지어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어놓고 책 속에 묻혀서 풍어를 읊었다. 네. 자, 이걸 봤을 때 시적 화자는 어떤 심정일까? 네, 어떤 심정으로 이 제가야산 독서당을 쓴 건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왜 그렇게 사람 말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시비하는 소리를 귀에 들릴까 두려워했는지가 잘 나오고 있죠. 사람들이 자신한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이것저것 싸우는 그런 목소리, 최치원 너는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가 냈던 이런 개혁안은 전혀 맞지가 않아, 이상적이기만 해 그러면서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비에 대해 불만과 또 불안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들과 맞짱 뜨면서 한판 붙으면서 그렇게 아주 억척스럽게 정치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정 소모하고 공격하고 공격당하면서 정치 인생을 사느니 그냥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심정 적어볼게요. 이거 약간 너무 얇아서 조금 두껍게 펜을 만들었네요. 사람들의 시비에 대해 불만과 불안감이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싸우고 그리고 공격하고 이런 시비에 대해서 불만과 불안감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별로 없었죠.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서기보다는 자연에 응거하고 싶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우리가 이렇게 주어진 글을 통해서 시적 화자가 어떤 마음으로 제가야산 독서당을 지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작가의 인생에 비추어서 어떤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 작가의 인생에 비추어 작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작가가 지은 문학 텍스트를 그렇게 해석하는 이런 식의 접근 방법, 감상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표현론적 감상이라고 하죠. 표현론적 관점에서 감상하는 것. 작가 중심으로 감상하는 그런 관점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은 한국 문학의 개념을 이야기한 비평문의 일부이다. 글을 읽고 한국 문학의 범위에 대해 생각하며 다음 활동을 해보자. 구운몽은 어느 나라 문학인가? 구운몽이 뭐예요? 네,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이 지었던 장편 소설이죠. 네, 8선녀의 환신인 8명의 아름다운 여인들과 양소유로 환생한 성진이라고 하는 그 육관대사의 제자, 바로 어떤 스님이 되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성진이라는 사람이 양소유라는 사람으로 환생해서 이렇게 8명의 여자들과 인연을 맺고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깨어보니까 꿈이었어. 깨어보니까 앗꿈 이러면서 그렇게 모든 부귀영화 날아가 버리는, 그래서 인생사 다 부질없다라는 그런 불교적인 어떤 그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죠. 김만중이 자신의 어머니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유배를 갔을 때 편지로 썼던 소설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구운몽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구운몽은 어느 나라 문학인가? 그것은 물론 중국 문학이다.
그 취재가 뭐냐면 작품에 필요한 어떤 조사 자료 이런 것들이 취재이죠. 그 취재가 중국에서라 하여 중국 문학이 아니라 그 문자가 중국 문이기 때문에 중국 문학이다. 네, 구운문 같은 경우에는요, 김만중이 썼던 처음 원본이 한문본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글로 쓴 것도 따로 전하고 있어요. 한문본과 한글본이 모두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는 한글로 썼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 어머니께서 그 당시 아녀자들이 많이 읽었던 소설이 한글본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문학이 중국 글자로 되어 있으니까 중국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한글본도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다만 작가가 조선인을 따릅니다. 헌원설원의 시도 중국 문학이다. 한문으로 쓰인 모든 문학 최치원, 정몽주, 이하로, 신위, 황현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국 문학 제작가였다. 그와 반대로 조선문, 즉 한글로 번역된 삼국지, 수호지며 해왕성, 부활 같은 것이 도리어 조선 문학이다. 조선문으로 쓰인 까닭으로.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한우 충동 가지고 있는 책이 매우 많은 걸 한우 충동이라 그러죠. 한우 충동할 시문은 엄청나게 많은 이 시와 문장들은 전부 중국 문학일까? 물론이다. 도저히 조선 문학은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을까? 있다. 조선문으로 번역함으로써 그러기 전에는 그것은 다만 조선의 국토에서 만들어진 중국 문학이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광수라는 소설가가 쓴 그런 비평이죠. 이 사람 주장을 살펴보면요, 어느 나라 사람이 있었고 어느 나라의 정서가 담겨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대요. 뭐가 중요하대요? 글자가 뭘로 쓰였느냐. 한문으로 쓰였으면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정서가 들어가 있어도 어쨌거나 중국 문학이고, 한글로 쓰여 있으면 중국 사람이 썼던 걸 번역한 것에 불과해도 그것은 한국 문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좀 힘든 그런 주장이죠. 자, 이 글에서 한국 문학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작품을 표기한 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치원은 중국 문학 제작가였다라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사실 이 학습 활동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해선 독서당 이거 한문으로 된 시잖아요. 근데 왜 국어 시간에 외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학습 활동으로 넣어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한글이 없던 시대에 그런 문학 작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다 한자로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한글과 한자가 함께 사용되던 시대에도 한자로 된 문학 작품이 많았죠. 사용되던 시대에는 한문 또한 한국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광수처럼 생각하고 이광수의 의견을 동의한다 이렇게 해도 뭐 아주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어차피 생각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약간 이 교과서를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런 최치원 같은 사람의 작품도 충분히 우리가 배울 가치가 있는 우리 조상들의 글이다. 왜냐? 문자는 비록 한문이지만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당시에는 한글이 없었으니까 한문도 우리의 글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문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었어도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쓴 거면 그것도 우리 글이라고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한국어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과서 이제 지도서에 나오는 그런 답인데요.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학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봐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실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의의를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이제 장자몬 이야기라고 하는 전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시험 범위로 잡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학 보충 교재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3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제가야산 독서당. 갈래는 한시 7원절구라고 있죠. 가로로 7글자, 세로로 4줄, 그래서 7원절구예요. 성격은 상징적이고 현실 비판적이고요. 세속과 거리를 두고 산중에 은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자연물의 어떤 속성, 흐르는 물이 이제 그 산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속성을 활용하여 인간 세계와 단절시키고 있다. 이렇게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사단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요. 사단 구성이라고 하면 보통 기승전결이죠. 기승전결 사단 구성을 취하고 있고요. 인간의 소리와 자연의 소리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의 소리는 나쁜 소리, 듣기 싫은 소리, 자연의 소리는 내가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소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작품의 구성을 보면요. 먼저 1행과 2행의 기승에서는 계곡물, 물소리와 같이 나의 바깥에 있는 외부적 상황, 외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적 상황. 그리고 3행과 4행, 전과 결 부분에서는 속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마음 같이 자신의 심리 상태, 즉 내면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외적 상황에서 내면 세계로 가는 구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앞에선 경치, 뒤에선 정서, 선경, 후정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적 화자의 심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시적 화자의 심리는 계곡물의 모습과 소리를 묘사해서 속세와 단절하고자 하고 물소리를 통해 사람 사이의 시비와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합니다. 속세를 멀리하려는 솔직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고요. 물소리를 이용하여 속세와 단절하고자 합니다. 자, 다음에 핵심 2번 흐르는 물의 역할. 흐르는 물은 두 가지 역할이 있다 그랬죠. 네, 어떤 역할? 속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세속과 단절하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 네,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요.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적 표현이 나타나는데 흐르는 물과 말소리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흐르는 물은 자연의 소리인데 말소리 시비하는 소리는 인간이 낸 소리죠. 네, 하지만 여기는 멀리하고 싶고 흐르는 물은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에 묻혀 살고 싶은 심리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그다음에 시어의 의미, 사람들의 말소리는 사람 사이의 시비와 어지러움을 의미하고 있고 두려워한다라는 건 사람들의 시비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흐르는 물이 산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시적 화자가 물에게 산을 감싸라고 시키고 있다라는 이런 우회적 표현으로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네, 여기는 역시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요. 42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42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한 독서당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수미상관의 구조 아니죠. 첫 행과 마지막 행이 똑같은 걸 우리가 수미상관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첫 연과 마지막 연 또는 첫 행과 마지막 행이 똑같은 게 수미상관이에요. 머리와 꼬리가 서로 상관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문보라고 했는데 이거 한자로 된 건데 무슨 사문보? 네, 한자로 된 건데 뭐 음보 나눌 게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글로 번역된 걸 본다고 해도 첩첩한 돌 사이로 미친 듯 내뿜어 겹겹 봉우리에 울리니 네, 보니까 사문보도 아니네요. 1, 2, 3, 4, 5, 6 첫 번째 줄만 해도 6음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참고로 사문보의 전통적 율격을 가지고 있는 고전 갈래는 바로 고려 가요가 되겠습니다. 3번 청각적 심상으로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3번이 정답이네요. 지금 보면 물소리가
물소리가 우르르 쾅쾅 하면서 미친 듯 내뿜고 겹겹 봉우리에 울리고 있죠. 물소리가 울리는 그런 모습을 청각적인 심상으로 미친 듯이 내뿜는다. 이런 청각적인 심상으로 물론 내뿜으니까 시각적 심상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미친 듯이 물들이 내뿜으면서 울린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청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적인 심상 사용하면 당연히 감각적으로 묘사하는 건 자동으로 맞는 얘기죠. 정답 3번이었고요. 나머지는 또 왜 틀렸나? 자연물에 감정이입했다고 했는데 감정이입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나 대신 울어주는 그런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 대신 외로워하는 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4번 틀렸죠? 그리고 설의적 표현 사실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닌데 질문인 척 물어보는 게 설의법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소리가 시끄러운 것인가? 조용히 하는 것은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거나 감탄을 위해서 괜히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는 게 설의적 표현인데 그런 거 없습니다. 설의적 표현 대신에 우회적 표현을 썼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를 감상할 때 시어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최치원은 당나라 관리로 있을 때 고국에 돌아와서까지 항상 난세를 받아 처신하기가 어려웠고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자, 보기 참고한 거는 보기는 아까 학습 활동에 있었던 내용이죠. 바로 최치원의 일생입니다. 최치원이라는 사람의 일생이고 이걸 바탕으로 감상하면 표현론적 관점이라 그랬죠. 자, 그럼 시어의 의미를 적절한 거 찾아봐야 됩니다. 첩첩한 돌 사이는요 딱히 당나라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물이 지나가고 있는 물이 더 큰 소리를 내뿜게 만드는 그런 자연물의 하나죠. 봉우리 역시 화자가 응거하는 어떤 장소이고 물소리가 내뿜고 있는 장소이지 벼슬을 의미한다고 보기엔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람 말소리는 화자 자신을 한탄하는 내면의 소리가 아니라 화자 자신이 아니라 속세에 있는 싸우기만 하는 사람들을 한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4번 시비하는 소리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소리 맞죠? 4번이 정답이네요. 흐르는 물은 속세와 화자를 단절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많은 서적 책을 대표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시의 화자가 자연물을 대하는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3번 같은 문제 유형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중요하죠. 자, 자연물을 화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자연의 주관적 변용이 나온 거 찾아볼게요. 1번 맷버들 가려 꺾어 맷버들을 꺾어서 보내겠대요. 누구 손에? 님의 손에. 자신은 창밖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십시오. 밤비를 맞아서 맷버들이 새 잎이 나거든 나라고 생각해 주소서. 자, 여기서는 자연물이라고는 맷버들 정도 나왔잖아. 맷버들이나 새잎 이 정도 나왔는데 이것은 화자의 분신으로 화자의 그림을 전달하는 매개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자연물을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키고 있는 표현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1번 틀렸죠.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쳐 무엇하려. 천석고왕은 자연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고질병을 말합니다. 여기선 자연이 천석고왕이란 말에서만 등장할 뿐 딱히 주관적으로 변화된 모습은 안 보이죠. 2번도 틀렸네요. 3번 강호의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강과 호수에 봄이 나왔더니 흥겨움이 자꾸 치솟는데요. 탕료개변의 금리는 안주로다. 네. 그 물 흐르는 계곡가에 앉아서 막걸리와 그다음에 고기 잡은 것을 같이 안주로 먹고 싶대요. 이 몸이 한가 엄두렸구는 이셨다. 여기 나오는 금리너나 강호 같은 경우 자연물이지만 딱히 역시 주관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네요. 그 다음에 4번 10년을 경영하여 10년 동안 살면서 초려 3간, 초가 3칸을 방 3칸을 지었는데 방 한 칸에는 날 두고요. 또 한 칸엔 달을 두고요. 난간, 달 한 칸, 청풍, 맑은 바람한테 또 한 칸을 줬습니다. 이렇게 맡겨두고 강사는 들일 데가 없으니 둘러두고 보겠다.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한쪽 방에는 달도 보이고 한쪽 방에는 맑은 바람이 잘 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달이 한 칸, 그리고 청풍이 한 칸 차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자연을 주관적으로 변화시킨 게 되죠. 또 강사는 들일 데가 없으니까 들어올 공간이 없으니 둘러두고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자연으로 하여금 뭔가를 시키는 제가야한 독서단과도 좀 비슷한 느낌이 나죠.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연을 주관적으로 변용하고 있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 자연물이 한 마리 말인 필맛 이 정도로밖에 안 나오는데 딱히 뭔가 하고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4번 문제도 풀어야겠네요. 4번 문제도 제가 해야 한 독서당이군요. 죄송해요. 여기 페이지죠. 43페이지에 있는 여기 4번 문제도 마지막 하나 풀어볼게요. 끝낼 뻔했네. 자, 보기를 참고하여 한자로 쓰인 이 시를 한국 문학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시기적 변화를 고려한 한국어. 자, 여기 이걸 고려하래요. 그러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제가야산 독서당 한자로 쓰였는데 한국 문학일까? 왜냐면 통일신라 당시엔 한글이 없었으니까 한자가 뭐였다? 우리 글이었다. 통일신라 당시 한자는 우리 문자로서의 위상을 지녔기 때문이다. 네, 오늘 수업은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